2012년 6월 28일 저녁 중국에서 한 통의 팩스가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팩스가 온 전날 6월 27일 오후 4시경 20대 한국인 여성이 중국 칭다오 공원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타살이 의심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인이 타살을 당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사망 당시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여기저기 이렇게 핏자국이 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목에는 저 붕대로 보이는 흰색 천이 감겨 있었고 네. 목이 졸린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됐었습니다. 주거 결과 역시 사인은 타인에 의해서 목이 졸려 사망한 경부 압박 질식사. 목에 감겨 있던 붕대가 범행 도구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해서 게다가 그 피해자가 사망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제 바지가 벗겨진 채로 속옷이 이제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성폭행 후에 이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했을 가능성도 좀 의심이 됐었습니다. 네.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전에 성폭행도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처참하게. 그러면 여행을 갔다가 약간 변을 당한 건가? 아니면 거의 거주하는 뭐 아니면 유학생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칭다오에 간 건 이 사망 3일 전이었고요. 확인해 보니까 칭다오에 장사를 하고 있던 부모님께 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부모님한테 갔다가? 그분이 말해 부모님 뵈러 간 거였는데. 그렇죠.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에 저희한테 이제 아버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2년 만에 돌아와서 갑자기 몹쓸 일을 당했다. 제발 범인을 꼭 좀 잡아달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변을 당해서. 원통하고 정말. 예. 2년 만에 왔는데 그게 아우 그거는 막막해요. 막막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거기 수사기관에 물론 의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봤을 땐 외국인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소통도 잘 안 되고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하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사망 추정 시각이 오후 4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아까 보니까 무슨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오후 4시에 공원이면 사람이 꽤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공원인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공원의 그 대나무숲 안쪽으로 굉장히 으슥한 곳이었고요. 그 안타깝게도 목격자나 CCTV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공원 주변의 CCTV를 시작으로 피해 여성의 행방을 역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 수상한 장면을 포착을 했죠. 네, 그 피해자 그 사망이 2시간 전에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공중전화로 이제 어딘가에 거기 전화하는 모습이 CCTV에 이제 촬영이 됐었어요. 공중전화로? 예. 어디다 전화한 거지? 그러고 나서 약 5분 뒤에 그 피해자가 그 칭다오 시내 햄버거 가게 안에서 이제 목격이 됐는데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통화 후 만나서 사망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의문의 인물이 과연 누구였을지 뭐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피해자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보이시나요? 네, 뒤에. 약 10여 분 뒤 이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가게를 나와서 같이 나가네.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동을 같이 하네?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같이 타고 있네요. 그리고 약 1시간 20분 후 버스에서 내려서 나란히 도로를 건너는데요. 뭐 저게 어디야? 바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칭다오 공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 54분경. 자, 그리고 잠시 후 혼자 공원을 빠져나온 이 남성은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남자가 범인 아니에요? 저렇게 그냥 순서만 보면은 정말 이 남자가 같이 갔다 혼자 나왔다라 그러면 진짜 범인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죠. 또 높아지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 상황을 보면 단순히 만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 면식 관계에 있다. 그 면식 관계의 수사를 우선 먼저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네. 단서는 되죠. 네, 그래도 저희도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 남자를 찾고 싶었는데 이 남자가 택시를 타고 떠난 뒤에 동선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유 이거 놓치게 되면은 유력한 그래도 용의자인데 그러니까 단서라고는 아까 보여드린 그 CCTV 영상뿐이고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가 공중전화로 마지막으로 그 전화를 걸었던 번호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걸 어떻게 찾지? 근데 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이제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날 텐데 그걸 그렇죠.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찾았습니다. 우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그거를? 피해 여성이 이제 공중전화를 사용한 시간대 네. 011로 시작하는 번호에 전화번호는 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011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 그렇지. 옛날에 011, 019 뭐 이렇게 그 땡, 번호가 땡, 그 있었죠. 011이면은 우리나라 그렇죠. 그 국제 전화를 한 거네요. 011이 떴으면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면은 흔히 말해 막 통신 수사해서 딱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신수사.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네.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이 명의가 하는 있는데 거 누군지 모른다고요? 명의자가 그 일반 개인이 아니고 네. 별정 통신업체 그 선불폰으로 이제 확인됐었습니다. 선불폰이 뭐예요? 이 선물폰은 일정 금액을 미리 주면 그 회사 명의로 가입을 해가지고 빌려주는 대포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안 돼요. 그 선물폰 같은 게 외국인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잠시 여행 왔는데 그냥 내 전화를 쓰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 선불폰을 가지고 그냥 쓰기도 해요. 저도 출장 가서 써봤어요. 외국 가서. 비즈니스용으로. 그 또 쓰려면 또 선불적으로 돈 또 그렇죠. 내는 그렇게만 하면 거고. 되는 거라 그 전화의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짜. 네. 뭔가 범죄 혐의가 이제 있어 보이는 거지. 이제 선불폰을 썼다고 이런 데서 이제 하면 냄새가 조금씩 나는 조금씩 거죠. 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형사님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당 번호에 발신 내역을 쭉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수상한 번호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네, 사건 전후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6월 25일 그러니까 살인 사건 이틀 전에 032 인천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받은 곳이 인천에서 칭다오 배편을 운행하는 선박회사였습니다. 칭다오. 야, 그러면 이거 범인이 칭다오 가려고 배편을 예약했나 보다. 저희도 그렇게 추정하고 이 해당 선불폰으로 사용한 기지국 위치를 이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제 시흥, 경기도 시흥, 네. 월곶동에서 발신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거기 누가 있었나? 저 혹시나 선불폰이니까 통신업체 직원들 중에서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월곶동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조사 중에 지나가는 말로 여기 여직원 한 명 엄마가 월곶동에 사시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직원 소재를 확인해봤더니 그 여직원이 조금 전에 아프다고 이제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하필 경찰이 수사 중일 때 조퇴를 했다고요? 야, 이거 무슨 지금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 여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도통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족 관계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특박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20대 여직원의 어머니가 그 2001년에 남편과 그 이혼을 했는데요. 그 이혼한 남편이 당시 53세로 전과가 18범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중국에서 사망한 피해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50대 전과 18번 그분이 예.
피해자랑 가까운 사람? 50대 50대 아까 20대 피해자분 20대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23살 응. 사망한 피해 여성의 남편이었어요. 왜 남편이라고? 남편이요. 잠깐만 53세 18범 전과를 갖고 있는 분이 남편이라고요? 남편이요. 네. 30살 차이가 났었죠. 네, 놀랍게도 사망하기 9개월 전 2011년 9월 29일 두 사람 이제 혼인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뭐 사랑에는 장벽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 남편이 23살 피해자랑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 전 부인은 시흥 월곡동에 살고 있는 거고. 네, 월곡동에 그 여직원 살고 엄마고. 네네네네. 저희도 처음에는 얘기가 도통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사망한 피해자 유품 중에 일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주 자세히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길래 어떻게 그거를. 궁금하시죠? 네네. 당신 말대로 좀 모자란 나와 내가 생각한 완벽한 당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난 거기에 현재 너무 행복히 살고 있어. 당신 같은 남자 어딜 가도 못 만날 테니까 늘 고맙고 감사한다는 거 잊지 마. 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바부탱아. 그러면 이 네, 내용 보셔도 같으면은 이 네. 내용 같으면은 굉장히 그 남편분이 되게 잘해줬나 보다. 뉘앙스는 뭔가 애정이 좀 많이 느껴지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렇죠. 말이고 대충 보면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난다 뿐이지 그거 말고는 그냥 금술 좋은 여느 커플이나 부부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약간 부족하고 남편이 그걸 채워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 결혼이 부모도 모르는 결혼이었답니다. 이건 또 뭐야. 일단은 피해자 부모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래요. 엄마, 나 혼인신고 했어. 갑자기? 근데 남편이랑 30살 차이가 나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기분이셨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될 뿐더러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피해 여성의 부모님이 이혼해라 라고 끈질기게 이제 따님한테 이제 설득을 했고 사망 당시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야. 주변 그 탐문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상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두 사람이 살았던 곳 주민들한테 이제 부부관계가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제 다 놀라면서 부부인 줄 몰랐다. 딸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 각방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부부로서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딸이 살해된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이혼 심판일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이 일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피해자가 이렇게 가족하고 관계를 끊고 저런 글을 썼다면 그루밍을 상당히 오랫동안 당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루밍은 뭐냐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 통제 안으로 넣는 이런 수법이에요. 가스라이팅과는 좀 다른 건가요? 가스라이팅하고는 좀 달라요. 가스라이팅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데 네. 그루밍을 당하면 고마움을 느껴요. 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는 그루밍 범죄인데 상당히 지금 이제 이 범죄의 의심이 이제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들도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를 더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당시에 그래서 아까 그 선불폰이 일곡동에서 발신한 게 계속 잡혔다고 했잖아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처하고 계속 왕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20대 여직원 딸과 연락이 돼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폰을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어쨌든 그 선물폰을 그 딸이 직접 준 거네.
그럼 어쨌든 그 18번 53세 그 사람이 수상해지는 건 너무 지금 뭔가 좀 당연해지고 의심되는 있네요. 구석이 많이 이제 가장 의심이 되죠. 있죠. 네. 네. 남편 앞으로 대출금이 한 2,7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네. 두 사람이 혼신고를 한 지 한 2달 뒤에 아내 앞으로다가 생명보험이 들어졌는데 사망 시에 3억 6천만 원을 수령하게 돼 있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가 생명보험 하자마자 저희 다 한숨 쉬었잖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용감의 형사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게 또 뭔가 있나 지금 약간 좀 긴가민가 했어요. 보험도 이제 피해자가 직접 들었고 보험금 수령인도 사실 남편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 지정은 안 돼 있어도 실질적인 지금 법률상의 혼인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가 당연히 수령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게 문제지. 그렇죠. 예. 그러면 피해자가 사망했던 당시에 남편이 중국에 갔는지만 확인되면 사건은 뭐 그렇죠. 거의 뭐 일단. 수술 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이 되게 쉽게 될 뭔가 왔어.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아, 우리는 왜 자꾸 꺾여? 근데 진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뭐 또 있어? 남편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피해자가 사망한 당시에 남편은 중국에 간 적도 없고 야, 이러면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네. 야, 갈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갈 수 없는 곳? 네. 뭐야? 이 빵여가 있었나? 아, 18범이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6월 27일 날 남편이 이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다가 야, 이거 인천에서 체포돼가지고 유치장에 수감이 돼 있던 중이더라고요. 그거 아니네. 그러면 아, 이거 복잡해지는데. 아, 이게 너무 엉망진창인데. 그러면 그 CCTV에 찍힌 남자는 남편이 아니면 다른 남성이네요. 그럼 누구야, 그 사람? 피해 여성이 마지막으로 그 전화를 건 번호가 남편이 썼던 선불폰이고 이제 이 선불폰으로 칭다오 가는 배편까지 이제 문의했던 상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은 남편과 절대 무관할 수가 없다. 만약 남편이 이제 중국에 가지 못한 상황이었으면은 남편과 공모한 다른 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약간 네. 온다, 약간 온다. 네. 약간 온다. 역시 진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건 전문가의 직관이라고 저는 직관이죠. 얘기하고 네. 싶어요. 정말 직관. 어쨌든 가시를 꾸민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공범이라면 남편을 만나려는 시도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면회 기록을 유치장에 면회 기록. 있었으니까 면회 기록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유치장이나 교도소 면회할 때는 이제 입회자가 있고 접견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 기록을 쭉 보니까 면회 온 사람이 2명이었는데 네. 한 명은 이혼한 전처였고요. 네. 마약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체포됐다. 네. 딸에게 이제 변호사 선임해달라.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갔고 나머지는 이제 일상적인 이제 내용 수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한 명은요? 아까 두 그렇죠. 전처 접견을 두 시작한 명이라고 그래, 두 두 명 가운데 명이었는데 다른 한 명은 55세 남성이었습니다. 2살 형이네. 그런데 이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이 네. 굉장히 묘했어요. 저 다음 내가 잡아낸다. 내가 너 공사한다고 너한테 260만 원인가 가지고 왔잖아. 그래. 그거 임마 갚을 거야. 100%. 내가 너 돈 빌린 거 안 줄까 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고 지금. 내가 너 빌린 돈 그때 마약 산다고 너한테 빌렸다가 내가 돈 안 준 거 있잖아. 260만 원인가 그거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임마 그거.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너도 죽어 그러면. 아니 내가 빌린 거 안 주면 내가 천벌 받지. 안 줄 수도 없고. 네 돈 그거 이만큼 모아놓은 거 그거 260만 원 주기로 한 거 그걸 안 주겠어 내가? 정신 차리고 살고 있으라고. 야, 뭐야? 근데 그 260만 원을 받으러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아까 이제 공사 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마약 얘기 잠깐 나오고 근데 260만 원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도대체 이 흐름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두 사람 다 건축 쪽이랑은 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한 사람이 공사대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약간 은어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누군가 의뢰하고 부탁했을 때 공사 치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범죄자들이. 그 얘기는 알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돈을 주고 의뢰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대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 생각하는 거는 살인이나 청부 뭐 그렇죠. 그런 그런 쪽에 가능성도 열어놔야 살해. 되는 거죠. 사례로 의뢰한 이거. 대금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되죠. 그러면 이거 자,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저희가 지금부터는 남편을 접견하고 간 사람을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형사님들도 아무래도 이 최 씨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접견 신청서에 적혀있던 최 씨의 휴대전화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전화번호를 가짜로 적은 거죠. 네, 그걸 이제 확인하는 순간 저희도 확신했죠.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네. 그렇지. 근데 이게 참 그런데 접견할 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자기 신분은 남아 있고 휴대폰만 가짜로 적어놓고 간 거잖아요. 그 뭔가 의심의 정황만 남겨놓고 간 거지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네. 그 남편을 접견한 최 씨의 이제 범죄 전력부터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강도, 강간을 포함해서 전과 19범이었고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과는 이제 80년대 교도소 동기였습니다. 빵 친구였구나. 네. 그러면 이 성범죄를 당한 흔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피해 여성분이. 네, 피해 여성분이. 그러면 이거는 의심이 아니다 진짜 확신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죠. 네. 네, 아주 결정적으로 그 최 씨의 그 출입국 기록 확인해 보니까 사건 전후에 인천항을 통해서 칭다오로 갔다가 이제 한국 인천항을 통해 다시 돌아온 기록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 CCTV 남자가 최 씨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네. 자, 우리 형사님들이 입수한 중국 여객 터미널에서 찍힌 최 씨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볼게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전화해서 햄버거 산 그분이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면 6월 27일 중국 칭다오 여객 터미널로 입국한 후에 6월 29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이 남자가 최 씨인데요. 안경을 꼈어?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성과 비교해보면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머리가 비슷하다. 맞다. 안경이랑 의상이. 체격도 똑같네. 동일 인물이라는 걸 동일이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에 검은 양복. 검은 양복. 아. 어때요? 동일 인물 같아요. 맞아요. 그 의상이 일단 너무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권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헤어라인이 너무 똑같아. 예, 머리 라인도 그렇고. 그 처음에 봤던 CCTV에 그 의심스러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최 씨라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말한 대로 수감 중이었던 남편을 찾아갔던 거죠. 그럼 소름 돋는 게 아까 권 교수님이 얘기한 그 공사대금이 청부살인의 대가라고 의심하셨잖아요. 그 은어다. 그럼 그게 그것도 맞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 기록이 남고 하니까 이제 은어를 자기들이 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뭐 이제 범죄 혐의가 이제 상당히 짙어진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 맞아.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 한 구치소에 있고 한 명 밖에서 막 얘기하잖아. 뭐 성경 말씀으로 하면은 뭐 얘기하면 어디에 가면 그쵸. 금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게 돈 비밀번호이기도 가지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대먹지도 않은 놈들이네 진짜.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최 씨가 아내를 죽여줬는데 구치소에 있으면서 돈도 안 주니까 최 씨가 이제 급한 마음에 찾아간 거고요. 남편은 이제 이런 최 씨를 어르고 달래는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맞네. 맞아. 이게 맞아. 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260만 원으로 저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맞나요? 아마 저 뒤에 아마 영 하나가 더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사람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물론 말이 안 26억도 되죠. 말이 안 되는 맞지. 일이지만 근데 이해가 안 이제 되거든요, 저희는. 벌써 18범, 19범 이러면 우리가 이 범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하고 달라요. 눈앞에 보이는 게 돈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저지르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 상식적이지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럼 빨리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청부살인 용의자 최 씨가 이제 교도소 출소 후에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해서 이제 주거지가 이제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고시원 이 밀집한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시원의 방을 구하러 온 척 연기를 하면서 그 일대 고시원들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반대로 이제 고시원을 직접 구하시는 것처럼 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잠복 수사를 하시던 중에 네. 한 고시원에서 용의자가 나오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바로 급습해서 청부살인 용의자 최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굉장히 좁단한 그냥 고시원 복도인데요. 2평가량 되는 고시원이고 네.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저 침대에서 그냥 울통 벗고 엎드려서 네네. 저렇게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바로 제 앞에서 이제 체포를 하고 네. 한 과정입니다. 체포해서 범행 시 입었던 옷가지들, 007 가방, 뭐 선글라스 이런 것도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아마 확신했던 건지 그렇겠지. 이제 숨길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은폐하거나 하지도 않고. 예. 웬걸 보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그 CCTV에 찍힌 모습 보여주면서 추궁을 해도 자기 아니다. 우기면서 이제 또 부인해. 부인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거 많이 시즌 1도 했고 해봤지만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똑같이 옷 입었는데 그 공원에서는 CCTV가 없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없으면 또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며요. 그래서 또 얘가 얼마나 떳떳이- 많은 조사를 받아봤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그 방에 이제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걸 좀 찾아냈어요. 뭐가 나왔어요? 종이가 막 이제 찢겨져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저희 사무실 가져가 가지고 하나하나 붙였어요. 이게 편지가 됐어요. 편지요? 자, 대단하시죠. 전화를 안 걸고 편지를 썼다면 이게 오, 예리하다. 그렇다는 전화를 할 거잖아요.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고. 그렇지. 그러면 짐작이 가지 않나요? 그 발신이 바로 교도소에 있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야. 전화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돈은 반드시 줄 테니까 헛생각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자.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가면 된다. 너하고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다 읽으면 바로 찢어서 버려. 이거 확실하네. 너무 확실한데? 편지를 쓰고 왜 버리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자기들끼리 꾸민 게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버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저는 이 편지에서 끝까지 가자라는 말이 이 범행을 공모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는 지금 완고하니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돈 다 주고 우리는 끝날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 밖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는 그렇죠. 편지다. 아까 이렇게 봐요. 접견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그러니까. 있어. 그렇죠. 그 내용, 단어가 이 똑같은 거죠. 내용이 그 내용이네.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결국 편지 보내서 이제 꼬리가 잡히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근데 네. 그때 마침 중국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피해자 여성 몸에서 이렇게 정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이제 나왔다고 혹시 최 씨 DNA인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저희가 최 씨 구강 상피를 채취를 해서 보냈죠. 근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결과가 불일치였습니다. 뭐야? 한 명 더 있다는 거야?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회신을 받는 순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뭐냐? 잠깐 그러면은 만약에 그 검사한 그 정액 검사한 DNA. 사람의 DNA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저희는 속으로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부살인 용의자 최 씨가 주사실만 나오면 사실대로 말하면 교도소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형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니까요. 조사실 밖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듣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백하겠구나라고 해서 조사실을 이제 데려가면은 다시 태도가 이제 돌변해서 부인하는 거죠. 진짜 좀 돌아버리고 정과가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조사실 밖에서 나와서 자백을 하면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백의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었다는 형사의 말만 증거가 되니까 네. 유일하게 그게 증거일 때는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야, 그럼 약 올리는 거네 이거. 진짜 그렇죠. 형사님들 약 올리는 게 것밖에 안 아니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무시하는 야 거네. 이제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어 소위 이리라 나는 5만 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명간이가 기가 막힌 걸 찾아냈어요. 뭘 뭘까요? 찾아요? 용 기자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주 꼭 감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손 보여주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상해서 좀 보자고 이렇게 딱 했더니 당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뭐가 있다. 손에 네. 뭐가 있다. 생각해 손을 이렇게 확 깠더니 이 중지에 약간 2cm 정도 이제 희미하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어요. 중지. 예. 오른손 중지.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거 피해자 이렇게 목을 조를 때 붕대나 끈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힘을 주려고 줬을 때 생긴 상처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예. 야 그거를 진짜 차근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남았냐면 네. 그 붕대에는 피부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피해자의 목에 붕대가 둘러져 있는 상태에서 네.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직접 살해한 증거물에서 붕대에서 DNA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거는 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봐야 되는 되겠죠.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때 현장에서 발견된 붕대에서 그 청부살인범 최씨 DNA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그거 진짜 이거 사람이- 발견하신 건 진짜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진짜 아니 손을 이렇게 감췄다는 걸 보고 그게 붕대까지 연결돼서 그렇죠. 붕대 DNA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감춘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와, 음. 아 통쾌하다 진짜. 친구의 의뢰를 받고 친구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4살 오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사망보험금 3억 6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모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 남은 게 피해자 몸에 나온 그 정액 DNA가 지금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그 몸에서 나온 체액은 도대체 누구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요? 네, 그 정액은 남편이 이제 범행 은폐하려고 이제 범행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제 인근 모텔 쓰레기통에서 이제 구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 것이고요. 이제 피해자 몸에 이제 뿌리라고 청부살인범한테 이제 준 거였습니다. 야 진짜. 성범죄로 위장하고 살인 사건으로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그것까지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의심스러운 건 자기가 마약으로 전날 공교롭게도 체포가 되는 거 이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치소에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구치소에 들어간 것도 일부러 들어간 거다. 네.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법인들이 위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알리바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니까. 그럼 형사님 그 남편이 아내를 청부살인한 이유가 있을 텐데 끝까지 이제 남편의 입으로는 이제 진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교도소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차별 못 받았네 그러면. 네. 지금도 남편 그 조사하려고 저희가 그 구치소에 갔었을 때가 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남편 모습이 그때 얼굴이 하였어요. 하얗고 손도 이렇게 고생 한 번 안 한 곱더라고요. 그다음에 말투도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분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를 사람 같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문 과정에서 전에 이제 부인의 사망 소식을 이제 들려주니까 이제 흐느끼면서 우는데 이게 얼굴은 우는 거 있는 표정인데 몸은 슬퍼하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걸 좀 발견했어요. 하고 좀 섬찟했습니다. 와, 슬픔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결국은 묻혀버린 거죠. 밝혀지지도 않았네요. 그 청부살인범 최 씨가 들은 바로는 이제 남편이 처음부터 보험금 노리고 피해자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궁금이야. 접근 자체가 의도적이었던 거야? 피해자가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취객들이 뭐 행패를 부리는 거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와줬대. 아마 이것도 설정인 것 같은데 예, 그 후부터 이제 자주 그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을 찾아왔고 때로는 이제 아빠처럼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고 오빠처럼 대해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이게 그루밍이라니까요. 그거 외에도 제가 들은 또 내용이 또 있었는데 밖에 그 폭력배들처럼 생긴 네네네네네. 그 사람들을 이 와서 칼로 위협을 했대요.
피해 여성을요? 예, 근데 갑자기 그 남편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제압을 했대요? 그렇게라는 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소리로? 예. 이거를 그대로 영화처럼 그냥 짠것 같다, 짠 것 같다. 예, 약간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필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23살 열심히 사는 사실은 어린 뭐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데 이 사람들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타국에서 네. 이유도 모르는 채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현장 사진하고 부검 사진도 제가 한 100번은 봤을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거 꼭 잡아야겠다. 이 나를 새서라도 수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어려운 사건이지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때는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앙헬레스의 한 경찰서에 아시아 각국의 영사관들이 모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 이 경감님이 현장에 가셨고요. 그 정도 사건이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피해자로 다 얽혀 있어야 각국이 모인 것 같은데. 왜 모였어요? 앙헬레스 시내에서 차로 한 30분, 40분 정도 떨어진 그 사탕수수밭에서 머리에 총상 입은 남녀 3명이 이제 시신 발견이 됐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제 대만 영사 얼굴이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대만 영사. 대만 사람이었나? 현지 언론에 피해자들이 대만인이라고 보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만 영사한테 빨리 이제 지문을 떠서 신원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돼요, 그게?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그 지문을 그대로 들고 가서 해야 된대요. 그 원본을요? 원본을.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과학수사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돼 발전돼 있는 있어요.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혹시 뭐라도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신이랑 이제 유류품을 살펴봤는데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왜 뭘 보셨길래요? 피해자들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 중에 상표가 보였는데 한글이 이제 선명하게 써 있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근데 뭐 한국 제품이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사서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당시 3명이나 사망한 사건이라 그 피해자들이 이제 제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경찰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3사람 모두 이제 한국인이다라고. 아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필리핀에서 또다시 한국인 3명이 총격을 받고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이 잦은데 올해 들어 벌써 6명이나 숨졌습니다. 6명? 저기서 발견된 거야. 또다시 우리 국민이 희생되면서 현지 치안에 대한 불안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사망한 분들은 누구였습니까? 관광객이었나요? 각각 벌어진 사건인데 다 현지 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부 살인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범인을 다 잡진 못했고요. 3명이 한꺼번에 살해된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교민도 충격이었겠지만은 경관님도 부담이 엄청 됐겠죠.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국 경찰은 어떻게 보면 대표에서 가신 거니까. 그래서 그때 파견 근무가 한 3개월쯤 남았을 때였는데 현지 수사 속도가 워낙 또 느리다 보니까 자칫하면 해결 못하고 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청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제범죄수사대 베테랑 형사들과 국가수가 필리핀으로 날아오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장 감식부터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까요? 앙헬레스에 이제 타운이 있었죠. 코리아타운. 이곳이 시신이 발견된 사탕수수밭인데요. 코리아타운에서 한 30분 거리 위치에 한 곳인데 10월 11일 새벽 한 6시 반쯤 일을 하러 나왔던 농부가 신고를 했던 거고요.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한 남성이 얕은 구덩이에 이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이어서 이제 남녀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인은 모두 머리를 관통한 총상으로 확인됐고요. 근데 이제 저기 보니까 저기 구덩이 보이잖아요. 처음 시신이 발견된 곳을 이렇게 보면은 원래 있던 구덩이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땅을 파다 만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 삽으로 파다가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파다가. 범인이 이제 매장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저기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도 잘 안 파집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땅이 이제 돌처럼 딱딱할 줄은 범인들도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땅이 딱딱한지 몰랐다면 필리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사탕수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딱딱하다는 거 다 알았겠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예. 그럼 저기 현장에서 뭐 다른 단서들이 또 있었나요? 그 피해자 모두 눈과 입이 이제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손발도 결박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손목에 상흔이 깊은 걸로 봐서 이제 꽤 오랫동안 제압을 당한 것으로 또 보였고요. 폭행이 있었는지 온몸에 멍자국도 발견이 됐고 게다가 이제 2명은 끈으로 목을 조르려 한 흔적들도 보였는데 상흔이 아주 얕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야, 결박에 폭행까지 목도 졸랐으면서. 총알이 머리를 관통한 이게 사인이었죠. 사건인데 결국 총을 쏠 건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괴롭힌 거지? 폭력과 제압과 공격 행위가 마구 섞여 있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범인이 피해자들한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추측이 되고요. 피해자가 일단은 한국인들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화가 좀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의심이 가는 거는 한국인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한국인. 필리핀에서 총기 사고가 났는데 범인이 한국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목에 사건이 옅게 나타난 것은 목 졸라서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범인이 만약 한 명이었다면 한 명을 목 조르는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네요. 아, 그러네요.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이란 거겠네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머리에 총상을 입은 거면 탄피로 인해서 총기를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결정적인 증거가 됐을 텐데 이제 밭이 워낙 넓어서 아무리 찾아도 이제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지. 아니면 또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쵸. 예. 네. 청부살인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당시 한국 언론에서도 청부살인을 당한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였습니다. 왜요? 왜요? 시내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서도 총 쏘고 달아나도 안 잡히는데 굳이 멀리까지 피해자들을 끌고 갈 이유가 일단 없어 보였고요. 게다가 이제 매장까지 시도한 걸로 봐서는 킬러의 전형적인 소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난 이 얘기가 더 놀랍다. 시내에서 총 쏘고 도망가도 못 잡는다고. 워낙 뭐 CCTV도 없고 돈 받고 그러다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일들이 이제 흔하다는 거죠, 필리핀에서는. 피해자들은 그 세 분은 누구고 도대체 왜 이런 죽음을 그러니까 타지에서 죽음을 당했어야 됐는지. 그렇죠. 이 무렵에 필리핀에서 사망한 3사람의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이 되는데요. 현지 수사팀은 결과를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 사람은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그 간부들이었습니다. 그 2달 전에 필리핀으로 입국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2달 정도 필리핀에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회사는 어떡하고요, 그러면? 당시 이제 15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서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친 150억을 빼돌려서 필리핀으로 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당시 이제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원금을 돌려줄 시기가 되자 이제 잠적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들을 노린 사람들이 오히려 좀 많았겠네요, 그러면. 예,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필리핀까지 흘러 들어온 건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사망한 이들의 사진을 들고 교민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숨어 지냈던 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노출되면은 타깃이 될 수 있고.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돈 빼돌리고 숨어 지냈구나. 그쵸. 그죠? 네. 네. 근데 한창 탐문을 하다 보니 이 3사람과 같이 다니던 남자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합니까? 그 호텔 카지노에서 테이블 몇 개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 박 씨였는데
박 씨가 2달 전쯤에 사진 속 인물들하고 같이 살 집을 구하러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살지? 그럼 사망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박 씨는 뭔가 알고 있었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박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수염도 이제 덥수룩하게 기르고 팔에 문신을 잔뜩 한 남자가 시큰둥하게 이제 무표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흔히 이제 한국에서 사고 치고 이제 필리핀으로 많이 넘어오는 흔히 말하는 뭐 방건달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박 씨는 피해자들하고는 어떻게 하는 사이라고 하던가요? 당시 한국에 있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고요. 카지노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결을 받았고 정착하는 걸 도와주느라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지막으로 본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신이 발견된 바로 이제 전날이죠. 그 10일 저녁 9시쯤에 마닐라에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이 3명을 한인타운 가는 길에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돌아와서는 본인은 바로 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마닐라로 가다가 납치를 당한 건가? 그때 박 씨도 뉴스를 봤을 텐데요. 왜 형사님이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 사람이 좀 도피 중이었다 보니까 도피를 도와준 사람으로 좀 몰릴까 봐 그냥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박 씨 얘기를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신이 발견됐을 때 피해자들 모두 속옷을 안 입고 있었고 이제 심지어 한 명은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이 사람 진술에 의하면 마닐라로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속옷을 안 입고 그렇게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야, 박 씨가 거짓말을 했던 거네. 이 사망한 사람들이 150일이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박 씨는 왠지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그 카지노 아치에 투자 얘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도 같이 알아보고. 정착해서 살게끔 또 도와주고. 그것도 좀 긴밀했다는 얘긴데. 예,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박 씨 얘기를 일단은 다 믿어주는 척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었으면 당장 뭐 그 자리에서 뭐라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사실 확실한 증거 없이 당장 몰아붙일 그럴 수도 없었고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믿는 척 그렇게 진술을 들었습니다, 당시. 일단은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좀 도망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 와중에 증거는 찾으셨나요? 일단 박 씨의 거짓을 하나씩 깨부숩니다. 가장 먼저 세 사람을 마닐라로 데려졌다는 그 시각 이후에 박 씨의 진짜 행적을 찾아냅니다. 네 사람이 같이 살던 곳이 한인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주택 단지였어요. 아무래도 도피의 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정문에서 24시간 차량 출입을 기록하고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밤새도록 박 씨 차량이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왜 데려서 찾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또 어딘가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네. 왜 밤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새벽 4시 18분 그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하나 찍혀 있었고 약 1시간 뒤 다시 되돌아오는 것까지 확인됐는데 사탕수수밭으로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그럼 새벽 4시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박 씨를 불러서 추궁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그 새벽에 대체 왜 사탕수수밭에 갔는지.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는 동안 박 씨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숨은 거구나. 아, 눈치채고 도망갔네. 제가 중간중간 이제 사건 얘기를 꺼내지 않고 참고인이니까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 사망자들과 박 씨가 공동 명의로 카지노에 그 예치해둔 7억 2천만 원까지 빼간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필리핀을 만약 벗어나면 이거는 그다음에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만약에 도망가면 필리핀은 정글로 숨으면 못 찾는다고 그러고 뭐 섬도 많아가지고 섬이 진짜 많대요. 답도 없다 그러던데. 네. 이경감님은 필리핀에서 탄탄하게 쌓아뒀던 인맥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를 받기 시작한 거죠. 제보자 중 한 사람이 박 씨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박 씨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제안? 돈을 내가 이게 있으니 좀 떼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한탕 하자. 뭐 해보자. 이런 얘기. 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을 뭐, 것 같고. 그쵸?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휴대폰 3개랑 총을 주면서 없애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혹시 사람을 죽였냐 물었더니 뭐 사람을 죽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휴대폰 세대 총이면 그 피해자 3명. 3명하고 딱 맞는데요? 총 하나는 그 범행에 썼던 총.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걸 없애달라? 에이, 근데 그걸 자기가 없애달라고 그걸 자기가 본인이 없애달라고. 그러면 제보자가 총이랑 휴대폰을 처리를 해줬다고 합니까? 물론 이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필리핀 내에서 워낙 좀 발이 넓은 사람이라 박 씨를 이제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저는 이제 당시 현지 경찰들하고 계속 뭐 CCTV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으러 다녔고. 그러니까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잠깐, 그러면 공범 찾은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그날 오전 7시 반경에 그 한인타운에서 박 씨 차량이 찍혀 있었는데, 새 박 씨구나. 박 씨 차에서 또 다른 남성이 내리는 겁니다. 조수석에서 내렸네요. 한 명이 더 있죠? 모자를 쓴? 아까 전에 그 CCTV에서 4시 넘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신고 들어온 게 6시 반인데 지금 7시 반이니까 그쵸. 범행 저지르고도 계속 그냥 밖에 돌아다닌 거네요. 맞네. 누구지? 일단은 그러면 형사님은 저 남자가 공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살던 집에 이제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한 3사람과 박 씨 외에 또 다른 한국인 지문이 이제 콜라캔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이제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필리핀으로 들어와서 시신 발견 이틀 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왔어요. 타이밍이 와. 절묘한데. 집에서 지문도 나오고. 안에 왔다가 지문 남기고 끝나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신원만 딱 정확하다면 한국에서는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공범으로 추정되는 저 모자 쓴 남성, 저분을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형사님이 CCTV와 지문 결과를 한국으로 보내면서 국제범죄수사팀이 이 씨를 바로 체포합니다. 오. 야, 그러면 이 씨가 범행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그 아는 형이 바람 쐬러 오라고 해서 필리핀을 갔던 거고, 본인은 사탕수수 밭은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고요. 지인 결혼식 때문에 일찍 귀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야, 일단 발뺌만 하면 일단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박 씨만 잡으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공범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박 씨를 꼭 잡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또 새삼 또 타오르더라고요. 예. 그때 드라마 카지노 그 감독님을 연결해줬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을 차 씨라고 부를게요. 차 씨가 연락을 왜 했을까요? 박 씨를 찾아서 연락을 한 거 아닐까요? 박 씨를 찾아낼 방법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안. 어떤 제안이었죠? 박 씨한테 필리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같이 도망 다니고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씨 여자친구의 행적을 이제 추적을 했더니 박 씨가 사라질 무렵부터 그 앙헬레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면은 같이 도망가거나. 그렇죠. 설마 박 씨한테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겠죠?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이게 자꾸 불안해집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생사는 확인이 됐으니까요. 아, 생사 확인됐어요? 예, 제가 이제 뭐라도 건질까 싶어서 이제 박 씨 여자친구 SNS를 뒤졌는데 네. 최근에 사진을 한 장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거 잘하면 박 씨 잡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가 올라온 건데요? 뭘 본 건데? 뭔가가 확실해야 될 텐데. 수영장이나 뭐 어디 그런 알만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나? 예리하신데. 자, 그 박 씨 여자친구의 SNS 사진입니다. 저거 어떻게 알아?
아까 박 씨가 문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SNS인데 박 씨가 보인 거네. 박 씨하고 같이 있는 거네 그러면. 맞습니다. 문신을 보는 순간에 이제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야, 차 씨가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줬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수시로 박 씨 여자친구 SNS를 확인을 했는데요. 접시 위에 냅킨 보이시죠? 네네. 그 냅킨에 적힌 이름이 그 콘도 이름입니다. 그 냅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니까 제가 있는 앙헬레스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콘도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동하셨어요? 네, 그 검거 가능한 이제 현지 이민청 직원들 8명을 끌고 이제 달려갔는데 어떻게 간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발 늦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까 바로 전날 체크아웃했다고 이미 다른 곳으로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이제 SNS만 뜨면 필리핀 동서남북 안 가리고 일단 갔는데 다 허탕을 쳤습니다. 무려 한 달 정도. 아, 그래서 아까 37일 동안 필리핀을 다니셨다는 게 이 그쵸. 말이군요.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녔다는 얘기 했잖아요. 저 박 씨가 계속 돌아다니는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면 이미 한 전날 발 체크아웃 늦고. 했고.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잡지? 박 씨의 꼬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던 무렵 SNS 알림이 또 한 번 울립니다. 아 이번에 좀 뭔가 또 확실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사진. 이건 그냥 여성 사진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 그냥 찾아? 엎드려 계시는데요. 이게 뭐야? 박 씨 여자친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저기요? 저 사진에서 뭔가 좀 보여집니까? 저기에 만약에 침대면 저 침대뽀만 쓰는 호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파란색. 저는 뭔가 막 과학적으로 확대해서 눈에 이렇게 눈에 비친 반대편이 뭐가 보이는. 눈에 비치는. 비친 뭐 빛에 비친 뭐 그런 건가? 처음 봐서는. 저거 사진 보고 도대체 뭘 보신 거예요? 그 여자 뒤에 이 커튼 보이시죠? 그 사진 속에 저 커튼을 보고 이게 어디일까 이제 수소문 하던 중에 마침 또 차 씨가 박 씨가 마닐라의 모 콘도에 있다는 얘기를 흘리더라고요. 차 씨가 결정적일 때마다 도움을 주네요. 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이제 바로 달려갔더니 이제 방이 한 1000개가 넘는 콘도였습니다. 그 다행히 이제 복도 창문으로 커튼이 보이는 구조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같은 커튼이 있는지 이제 찾아다녔고요. 커튼 무늬를 보고 찾아다닌다는 게 이게 잡으셨나요? 잡았어요? 들어간다. 야. 반항하지 마세요. 격조하세요. 손 올리세요. SNS에 올라왔던 그 침대포죠. 그러네. 이렇게 해서 검거합니다. 잡았어요. 대단하시다. 네. 대체 피해자를 왜 죽였던 거예요? 일단 뭐 발뺌부터 했죠. 이 씨 그렇겠죠. 이름을 대면서 뭐 이 씨가 한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CCTV를 들이밀었더니 사탕수수밭에 간 건 이 씨가 그 사고 친 걸 본인은 이제 수습하러 갔던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씨가 죽였다고? 아 근데 왜 도망을 가 계속해서? 말이 안 되지. 이 씨가 당시 1억 가까이 빚이 있어서 돈을 노리고 사고를 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범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이제 서로 이제 그럼. 예. 공범끼리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야 그쵸. 이러면서. 다음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범이 자백했다고. 아저씨가 잡혔으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근데 갑자기 마음을 또 바꿨네요. 그래도 박 씨 잡혔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보나마나 이 씨가 이제 박 씨가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배신하고 자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 발 늦으면 다 뒤집어쓰고 그렇죠, 자기 그렇죠. 진술을 이제 안 믿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믿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끼리끼리네. 끼리끼리야. 이 씨는 뭐라고 자백을 하던가요? 박 씨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하나 처리하려고 하는데 끝나면 1억을 주겠다. 박 씨의 새로운 직원인 척하면서 그 집에서 같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직원인 척.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이 씨한테 그래서 네 자백만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박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핸드폰을 강에다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자기를 좀 지켜줄 수 있고 박 씨가 시킨 거라면 진짜로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왜 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장수구 동원에서 네. 강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바닥에 갈아 있었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아,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물속에 있었는데 복원도 됐나요? 복원이 됐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형님, 둘 다 문을 잠궜는데 저 정말 이거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할 거고요. 지금 문 여니까 잠겼네요. 정말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 다 하고 문 열었던 겁니다. 정말 장전하고 문 열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하자. 죄송합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형님. 내일은 정말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일찍 자. 카톡 지워. 이 씨가 쩔쩔 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박 씨가 이 씨를 시키는 거잖아요, 다. 10월 11일 비 엄청나게 온다. 날씨도 덥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10일 날 시도했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실패하고. 근데 이 씨가 총 쏜 거예요? 박 씨가 사주를 했고요. 이 씨가 총을 쏘기로 했는데 네. 예, 막상 이제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박 씨가 이러면 돈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곧 한다, 할 수 있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그래서 누가 살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진짜 살해범이 누군지 이제 밝혀냈습니다. 밝혀냈어요. 진짜요? 박 씨예요, 이 씨예요? 아니 공범이 또 있나? 박 씨가 도피할 때 네. 필리핀 운전수를 썼는데 박 씨가 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더니 그 풀숲으로 뭔가를 이렇게 던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풀숲에서 그 발견된 그 가방 안에서 45경 권총 한 자루하고 총알, 탄피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죠. 아까 탄피. 그렇죠. 그걸 다 들고 다닌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안 나온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박 씨가 총을 쏜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버린 거지. 그렇죠. 이제 일단 이 씨가 뒤처리를 부탁했다. 이 맥락으로 쭉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살인을 직접 한 거는 네. 이 씨고 네. 나는 뒤처리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 이 씨를 체포했을 때 집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신 발견된 날 아침에 한인타운 주차장에서 둘이 찍혔던 그 CCTV랑 똑같은 옷과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에 분석을 맡겼더니 아주 극소량의 화약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씨한테서 극소량이 나왔던 건 직접 쏜 게 아니고 근거리에 있을 경우에 화약이 분사되면서 옆에 묻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총이 발사되는 장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박이네요. 본인이 제안했지만 실행도 결국에 본인이 한 거네요.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겠죠? 이제 셋 다 필리핀에 연고도 없고 뭐 인터폴 수배도 걸려 있으니까 전부 죽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도 뭐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밝혀진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공범이 현재 이제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로 30년을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요? 박 씨는 네. 이 박 씨의 송환을 준비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응? 에이, 설마 뭔데요, 또? 그 이민청 그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가 이제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을 했어요? 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은 사실 뭐 돈이면 많은 일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런 일이 우려가 돼서 이제 하루빨리 송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이 터져버린 거죠. 아, 맥 빠진다. 그 추적 끝에 이제 한 번 더 검거를 했는데 또 탈옥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지명수배를 때려놓고 저는 파견이 종료돼서 돌아왔는데 3년이 지나도 검거 소식이 없었습니다. 탈옥이 아니라 그냥 나간 거네요, 이거는. 네, 다 잡아놓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난 2번 탈옥한 게 대박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빼앗은 투자금으로 탈옥하고 도주하고 그런 거였네요. 돈이 있으니까. 네. 지금도 도주 중이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잡았습니다. Naaresto ang isang Koreano na wanted para sa tatlong counts ng murder sa Laguna. Ang suspect? May warrant to pares, ha? Yes. Criminal case number 24569-71. Yep. Okay. 저 사람이에요? 네.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예. 좀 눈이 약간 풀려 있고. 야, 좀 이상한데. I only little can understand English. 박학렬 본명이에요? 박 씨 본명이에요? 박학렬. 우리는 본명 같은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프로에서는 잘 안 하죠. 이 박광렬이 누구냐면 텔레그램에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키던 장본인입니다. 마약왕 박광렬 이렇게 뉴스에 엄청 많이 보도가 됐어요. 아, 유통을 했구나, 전세. 맞아요. 야, 지금 한국에 그 마약이 계속 너무 문제잖아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박 씨가 이민청 그 수용소 수감 중에 흔히 말하는 이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에 한 명을 만나면서 이제 유통을 손을 댄 것 같고요. 이제 필리핀에서 수감 중인 이제 최근까지도 국내 마약을 계속 그 팔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 규모만 수백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살인에 마약에. 사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박학렬 씨가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는데 네. 사람 셋을 죽이고 또 그 돈을 탈옥을 하고 뭐 도주까지 하더니 뉴스에서 이제 마약왕이라고 불리니까 좀 황당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약왕 이름을 이게 좀 비추지면 안 명칭을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약 사범, 마약 사범이죠. 마약 범죄자, 마약 범죄, 마약 마약 사범 범죄자라고 이렇게 해야죠. 내가 봤을 때 그 투자금 다 빼돌려서 시드머니로 쓴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형이 얼마나 받았길래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셋을 살해했잖아요. 네네. 그 혐의로 60연형을 받았습니다. 60년 필리핀에서만. 야, 이거 또 도망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처벌이 내려진 거면 와, 진짜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게 또 도망가지 않을까 모르겠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도 그분들의 돈을 박학렬이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를 다 살해했기 때문에 그 피해 구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 필리핀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교도소라고는 하지만 뭐 전화도 걸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수감 생활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굳이 필리핀에서 좀 중형이 나오더라도 거기 있는 게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박학렬 입장에서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또 수감 생활은 또 다르군요.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편안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생각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 정부가 임시로 그 인도 조치를 해주면 이제 박학렬을 불러다가 이제 국내에서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법무부가 계속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부터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저희가 좀 봐야겠네요.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2011년 겨울에 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친한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가 발칵 뒤집혔다면서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한인회가 발칵 뒤집혔다. 일단 말레이시아면 관광객도 많고 이주한 분도 많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시에 국내 언론에 엠바고가 걸려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약속을 어겨서 알려지는 바람에 범인이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한인회 부회장이 이 범인을 만난 후에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아, 뭐야? 왜? 대체 국내에서 뭔 짓을 저지르고 해외까지 도주를 한 거죠? 3년 전인 2008년 3월 1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 용산구 함남동에서 수백억 원대 재력가인 김모 씨를 납치해 10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 이들은 김 씨 부동산을 담보로 78억 원을 대출받고 예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신고를 못하도록 마약까지 투약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납치 80일 만인 어제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30억에 78억이면 거의 110억이잖아. 맞습니다. 피해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수백억을 번 자산가였는데요. 피해자의 동창이 밤 9시 반쯤 피해자한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 납치한 겁니다. 보신 것처럼 무려 80일간 감금해 폭행도 하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해 몽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현금까지 인출해 110억 원을 가로챘던 사건이었습니다. 신고하면 마약 사범으로 역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상황이었고요. 강제로 투약을 해놓고 이렇게 협박까지 한 거네요. 와, 근데 동창이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이지? 그러니까 50대면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냈던 사이였을 텐데. 실제로 이 납치에 가담한 사람은 총 8명이었는데요. 동창과 동창의 지인이 주도하고 나머지 6명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고용한 조선족이었습니다. 감금, 폭행, 뭐 불법 대출, 마약? 야,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풀려났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눈치를 챌까 봐 범인들이 피해자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여동생한테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도록 시켰는데요. 평소엔 오빠가 아침에 전화를 안 했던 데다 전화하면 막상 받지 않는 게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인들이 피해자한테 협박해놓고 풀어준 거였고요. 그래서 협박은 하고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이 범행을 주도한 동창은 유인만 했을 뿐 자기는 납치나 감금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수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공범들이 줄줄이 잡히는데요. 그 사이에 동창의 지인이 돈을 모두 인출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위조 여권으로 3년을 넘게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고요. 동창의 지인이 3년을 넘게? 와. 그러니까 이제 갈취한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한 부회장을 만나게 된. 당시에 수사하고 있던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돈 많은 사람들을 계속 물색했었던 상황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 부회장의 가족들 얘기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에 국제교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남자가 나타나고 부회장을 살뜰히 의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말레이시아에 올 때마다 몇 번 식사 대접을 해줬다고 했고요. 110억대 자산가 납치 전에 말레이시아 한인 부회장도 이런 범행 대상이 이미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2011년 10월 29일 밤 그날도 이 남자가 말레이시아에 잠깐 놀러 왔다고 하면서 한인 부회장한테 술을 마시자고 불러냈는데요.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인 부회장도 납치해서 지금까지 한 걸까요? 납치가 아니고 유인한 후에 살해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유인. 실종 신고를 받은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이 남자가 묵었던 호텔 주차장 근처에서 실종자의 차량을 찾았는데요. 차가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한인 부회장님의 차인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네, 뭐 훼손되거나 그런 거 없이요. 차에서 벌어진 일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사진만 보면은 뭐 네. 외관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차를 자세히 살펴보던 경찰이 이걸 발견합니다. 뭐야? 왜 저렇게 된 거지? 타이어가 이게 위쪽이 쫙 찢어져 있네? 그러니까 바퀴 모양으로 칼을 돌렸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주차된 모양에서는 어디 꺼진 거 없이 주차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가 멀쩡하게 주차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형사들은 범인이 실종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유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호텔에서 실종자의 집까지 차로 30분이나 가야 하는 거리여서 늦은 밤 시간대라 범인의 숙소로 가지 않을까 추정했던 거죠.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발을 묶어두기 위한. 그렇지.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확보한 호텔 CCTV까지 넘겨받았는데요. 강력 범죄가 확실해집니다. 호텔 복도 같은데? 아, 앞에 양복 입은 사람이 그 국내에서 납치를 주도한 범인이고. 범인. 뒤에 검정 점퍼 같은 거 입은 분이 한인 부회장. 시간이 지금 새벽 1시 49분이네요. 그러면 29일 날 밤에 만나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쭉 있다가 호텔에 들어간 모양이네요. 시간이? 네, 맞습니다. 범인이 6층에 머물렀는데요. 호텔 방 앞에 CCTV를 봤더니 술을 밤새 마신 건지 다음날 9시가 넘은 시각에 누군가가 방에서 나옵니다. 저 부회장님이잖아요. 한인 부회장님. 그냥 검은 점퍼. 근데 저 캐리어는 뭐예요? 잠깐 술 마시러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들어갈 때는 가방을 들고 들어간 장면은 없었지 않았나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약간 느낌이 좀 이 상황이 점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처음 들어갈 때 들고 간 적 없는 캐리어를 끌고 한인 부회장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한 번 더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10시가 지난 시각 만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온 적이 없던 범인이 호텔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그러더니 이 범인이 방으로 들어가 한참 만에 나와서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건 뭘 한 거야? 이게 뭐지? 뭐 들고 서 있죠 지금. 저 이불 아니에요? 보통 호텔은 이불을 본인이 저기까지 가서 치우지 않고 알아서 키퍼분들이 다 치워주잖아요. 치워주죠. 그렇죠. 네. 그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범인이 6분 만에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캐리어 들고 또 나가네. 그러니까 캐리어가 방에서 2번이나 나간 거네. 근데 이 두 번째 저희가 봤던 사진 중에 한인 부회장님이 나간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캐리어를 들고 나간 거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나간 적 없는 범인이 호텔로 들어온 거면 그 생각을 못했네. 그 두 번째 캐리어 끌고 나간 게 한인 부회장님 옷을 바꿔 입고 나간 범인 아니에요? 아하. 그렇죠. 아. CCTV를 본 말레이시아 경찰들도 처음에 호텔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한인 부회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해. 원래 투숙객이었던 남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보는데 이튿날 밤 9시에 호텔을 빠져나간 후 4시간이나 떨어진 밀림을 다녀온 게 확인됩니다. 밀림이요? 제 캐리어 안에 그 한인 부회장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이런 경우에 토막 살인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캐리어에 담아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방에서 나간 적이 없던 범인이 호텔로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 실종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걸로 추정이 된 거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그러면 호텔 방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얘기인데 증거가 나왔나요? 근데 범인이 국내 교도소에 이미 잡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 이건 또 뭐야? 그럼 한국 교도소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인 부회장 살인 그 혐의로 들어간 거야? 아니면 딴 건가? 어디서 잡힌 건데요? 마카오에서 잡혔습니다. 그때가 한인 부회장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후인 2011년 12월이었고요. 당시 동남아 한인타운에 3년 전에 있었던 100억대 자산가 납치 사건으로 지명수배 전단지가 쫙 뿌려져 있었는데 한 한인 식당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는 안절부절하면서 자리를 뜬 겁니다. 이걸 수상하게 본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고요. 국내로 송환된 거죠. 아, 마카오로 또 넘어갔던. 그러니까 그 100억대 자산가 납치 사건 그걸로 해서 잡힌 거네요. 그러면 한인 부회장 사건이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던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이 범인을 만나러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태연하게 형사님들도 CCTV 보지 않았느냐. 술 마시고 새벽에 내가 묵고 있던 호텔에 같이 갔다. 근데 새벽 6시쯤에 내 몸에 있는 문신을 보더니 기겁을 하고 창문 밖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난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호텔 6층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사들도 똑같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범인이 거기 가봤냐?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말라. 그래서 국제범죄수사팀이 진수한테 콜을 하게 된 겁니다. 안 가봤으니 말하지 말라니까 가보면 말할 수가 있으니까. 가보면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종결을 했고 시간적으로는 이미 2달이 지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뭘 찾아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없는 데다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미놀 시약도 포기해야 했고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식 장비들만 챙겨서 갔습니다. 루미놀은 못 가져가요? 아니, 근데 지금 토막살인일 수도 있는데 루미노를 못 가져가면 어떡해?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루미놀이 없는데? 이겁니다.
루미놀 시약 대신 제가 이걸 챙겨갔습니다. 이거 그냥 손전등 랜턴 아니에요? 저 군대에서도 비슷한 거 썼거든요. 순찰할 때 이 야간에. 이런 랜턴은 이런 거는 말레이시아에서 살 수 있잖아요. 뭐 좀 특별한 건가? 블루라이트라고 과학수사에서 쓰는 휴대용 조사기입니다. 루미놀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소변이나 체액, 혈흔에 반응하는데요. 소변 체액은 형광 반응, 혈흔은 검정색으로 나타납니다. 아, 이걸 비쳤을 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침 제가 여기 손톱에 지금 피가 났거든요? 진짜? 한번 밝혀볼까요? 지금 피가 났잖아요. 어디? 까만색으로 나와야지. 오! 아, 저 까만색으로 보여요. 야,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자마자 뭘 하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영사하고 한인 부회장의 아내와 딸을 만났는데요. 경찰이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렸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가지고 실종자를 계속 찾아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겠죠.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느닷없이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애가 됐을까. 네, 그래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현지 영사가 말레이시아 경찰을 설득해서 범인이 묵었던 호텔로 가서 일단 창문부터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지. 어떻게 6층에서 뛰어내려요? 야, 그럼 형사님들이 말레이시아에 못 갈 줄 알고 거짓말을 한 거네. 그쵸. 근데 방은요, 이미 여러 사람이 거쳐갔을 거잖아요. 2달이 지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치운 상태고 손님도 여럿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곳저곳 좀 살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던 가방에 손을 대니까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저를 막아서면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눈으로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눈으로만 보겠다 하고 이것과 이걸 꺼냈습니다. 그냥 고글이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무슨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빨간색으로 넣고 끼시는 그거 아니야? 뭐 투시경처럼 다 보이는 거? 손님 한번 살짝 가보실래요? 어떤지? 달라요? 그냥 빨갛게 보이는데? 눈은 편안해지네요. 이건 왜 꺼내신 거예요? 일단 이 고글을 쓰면 블루라이트를 비쳤을 때 반응하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현지 경찰들도 김지수 경감이 이걸 꺼내서 눈으로만 보겠다라고 하니까 뭘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긴 건드리진 않으니까. 그렇지. 일단 눈으로만 보라고 하니까 정말 눈으로만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까 전에 캐리어 안에 정말 부회장님이 있는 거라면 토막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다 여태까지 나왔던 사건 중에 시신을 훼손하는 거는 화장실이었어요. 맞아요. 다 화장실이었어. 그래서요? 화장실 가서 이걸로 보셨을 때 뭐가 보였나요? 아쉽게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이 호텔이 맞는지 일단 그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실종자가 머문 침대예요? 커버만 벗긴 상태의 매트리스와 침대인데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범인 현장에서는 저렇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바꾼 건가? 제가 호텔에 확인해봤더니 매트리스를 교환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글을 쓴 채로 블루라이트를 비춰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보였습니다. 아니 진짜 아까 전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위에 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데? 저게 뭐예요?
저게 혈흔이라면 검게 보였을 텐데 넓이와 형광 반응으로 봤을 땐 저희들은 소변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변이요? 침대 매트리스에 소변이 왜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범죄 현장이라면 피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공격을 당해서 너무 놀라게 되면 소변, 대변, 하액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외에 침대 벽면을 블루라이트로 비춰봤는데 검은 점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아 검은 점이면은 이게 아까 전에 검은 거는 혈흔이라고 그랬잖아. 피가 네네. 검게 보인다고 했는데. 근데 아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벽도 깨끗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 얼마나 보인 거예요? 야 너무 혈흔이 적다. 그냥 눈으로 봤으면 절대 안 보였겠는데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경찰들도 신고 직후에 현장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못 찾았다라고 한 게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없을만 하네요. 그러니까. 또 모기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벽에 모기 탕 잡고 그냥 닦는 적일 수도 있고 다른 투숙객들의 혈흔일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 경찰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혈흔인 것 같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봉으로 조금만 긁어내서 사람 피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인이 돼요? 뭘로?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 딱 하나 더 챙겨간 게 있었는데 인열 반응 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로 바로 확인을 했는데 인열 반응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불이랑 시트 버렸던 것도 피가 묻어서 그런 거였네.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작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때부터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저희한테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표시한 번호표나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엥? 이게 뭐죠? 본인들의 번호표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야 사람 피인 거 확인되자마자 손 떼라고? 떼고 다시 붙일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그럼 이후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 피었는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때 혈흔의 욕심이 물론 나긴 했는데 뭐 그거 건드렸다가는 저희가 귀국 못할 것 같아서 매트리스만 조금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트리스는 좀 부피가 컸기 때문에 일부분 잘라주고 그 다음엔 저희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혈흔인데. 그러니까요. 한인 부회장님이 살해가 당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혈흔뿐인데. 너무 아쉽네. 말레이시아 경찰도 혈흔으로 신원 확인을 하겠죠? 뭐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맞습니다. 국내에선 긴급으로 빠르게 하면 몇 시간 안에도 확인이 가능한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아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아까부터 계속 의심하는 게 토막살인이라고 보기에는 혈흔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심지어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아니 성인 남자를 캐리어 안에 그냥 넣어서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아 캐리어예요? 저희가 당시에 호텔 주변 시장을 싹 돌면서 상인들에게 캐리어 사진을 보여주고 비슷한 캐리어를 찾아서 크기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CCTV에 찍힌 위치에 캐리어를 하나씩 세워놓고 똑같은 크기의 캐리어를 찾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도 캐리어에 사람을 넣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직접 확인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지. 네. 저하고 국제수사팀 형사 2명, 과수팀 선배까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한인은 부회장 딸이 자기가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딸이 갑자기 들어가 보겠다고 했더라고요? 네. 그 따님이 아빠랑 키랑 몸무게, 심지어 체형까지 비슷하다고 하면서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했는데요. 들어가서 몸을 반으로 접으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어머. 지퍼를 반쯤 닫고 캐리어를 끌어보니까 CCTV에 찍힌 상황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럼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도 캐리어 안에 넣어서 옮길 수 있었던 거네요. 야, 그럼 첫날 가지고 나간 캐리어에 시신이 있었던 게 맞네요. 그러니까 밀림에 갔지.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범인이 갔던 밀림에도 저희가 가봤는데요.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밀림이잖아. 뭐 찾아요? 밀림을 어떻게 찾아요? 그 넓은 밀림에서 어떻게 찾아? 그거는 범인이 불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귀국을 해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좀 떼어줬던 매트리스를 국과수에 맡겼는데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또 이 와중에 DNA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 부회장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을 밝힐 단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변 검사 분석 결과를 듣자마자 그때 가지고 갔던 감식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고 챙겨뒀던 아까 말씀드린 인열 반응 키트를 찾아서 그것을 국과수에 보냈는데요. 몇 시간 뒤에 한 부회장의 혈흔이 맞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있던 쌍둥이 형하고 DNA를 대조해 보니까 일치했고요. 인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그 혈흔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갔던 키트에 떨어뜨려서 확인하는데 혈흔을 채취했던 면봉은 증거물로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 인혈 키트 그거는 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걸 챙겨온 거죠. 코로나 키트처럼 이런 거예요? 그렇지. 면봉은 주고 키트는 거기 묻었을 거 아니야. 그걸 갖고 오신 거네. 그걸로 국가수 바뀌었는데 하필은 부회장님이 쌍둥이가 있었고 그분하고 대조해 보니까 DNA가 맞는 거고. 네. 그러면 피해자가 호텔에서 살해당한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현장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 또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캐리어에 넣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까지 확인된 거죠. 그래서 호텔 CCTV와 밀림에 다녀온 정황까지 해서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형사들이 송치 직전 자백이라도 받아보자 싶어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교도소에 갔는데 면회가 거부됩니다. 응? 면회가 거부됐다고요?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진짜로 증거를 찾아온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아예 안 만나려고 거부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피의자가 글쎄 교도소 안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 어? 그냥 죽었단 말씀이세요 지금? 예. 야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아 이게 무슨 당시에 증거가 나왔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자신이 살인 혐의로 송치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압박감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죗값을 다 받고 죽어야지. 그럼. 실종자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가족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푹 꺼지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봤는데 가족들이 모두 말레이시아 생활을 접고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1년 뒤 말레이시아 밀림에서 캐리어가 발견됩니다. 그 시신이 들어있던 캐리어가요? 맞습니다. 원주민이 과일을 따러 밀림에 들어갔다가 캐리어를 발견하고 열어봤는데 백골 시신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경찰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똑같은 캐리어였던 거죠. 한인 부회장이 맞았나요? 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분석 결과 환인 부회장이 맞았습니다. 백골 상태로 발견돼서 정확한 사인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맞네. 그렇죠. 그 밀림에 부회장님이 있었다면 무조건 범인이죠. 사람 죽여놓고 지 목숨만 끊으면 다냐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범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사건이 모두 종결이 되는데요. 피해는 끝나질 않았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의 마약, 불법 대출까지 당했던 이 자산가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건 이후에 집 밖을 못 나올 정도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고 대출을 받은 80억 중에 반을 갚으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